자,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가와 또 취재 기자와 함께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전문가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그리고 기상 담당 이재승 기자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먼저 이재승 기자에게 현재 장맛비 상황 그리고 전망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좀 우려되는 것은 앞서도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이미 많이 온 곳에 또 많이 온다 이렇게 쉽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엎친데 덮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제까지는 주로 이 정체전선 자체가 남해안 쪽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쪽도 비가 많이 왔고요. 어제는 그런 상황에서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쭉 이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이게 비스듬히 올라오는 그 지점,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쪽으로 현재 강수량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현재 시간당 20에서 40mm가량의 그런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강수대 자체가 완전히 수도권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오늘까지는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호우특보 구역을 보시면 충청도와 남부지방으로 호우주의보가 아닌 호우경보가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더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공식 인명피해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어젯밤 11시까지 중대본에서 집계된 그 인명피해는 사망자가 36명이었고요. 이후에 밤 사이에 오송 지하차도에서 침수 현장에서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타나는 이 사망자는 39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추가로 중대본이 계속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추가 그 피해 현황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송 지하차도에서 밤사이 오늘 새벽이죠.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이 됐는데 가장 최근에 12번째 시신이 수습이 된 상황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번째 발견된 시신 같은 경우는요. 남성 시신 한 구였고요. 76년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정도에 발견이 돼서 하나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발견 당시의 위치는 세종 방향 입구에서 300m 부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지역에서 지자체별로 집계가 되고 또 이게 중앙까지도 올라가는 시간이 있고요. 또 중대본 같은 경우는 집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치를 조금 최신 갱신해서 또 알려주실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청주 상황 좀 우리 장 교수님과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많은 분들이 주말에 정말 놀라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죠. 우선 원인 뭐라고 좀 대표적으로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옆에 있는 미호강의 제방 유실로 인한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호강이 당시에 홍수 대경보, 즉 심각 단계를 훨씬 넘어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때가 당시가 8시였는데요. 이미 새벽 4시에 홍수 경보가 발령이 돼 있었고 홍수 경보보다 더 높은 심각 단계, 홍수 대경보의 발령이 한 6시 정도에 됐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그 공사하고 있었던 부분들의 임시 제방이 아마 정확한 이제 공식적인 정보가 나와야 되겠지만 아마 파괴가 돼서 그 부분들을 해서 많은 양의 유입이 되고 그 양 자체가 한 3만 톤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50m의 터널과 한 5m 정도의 높이에 그리고 4차선의 도로에서 보면 한 3만 톤의 유입량이 너무나 순식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일 많은 양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배수 펌프장이 그 안에 있었던 부분이 자동 감지 상태에서 배수 펌프장이 작동이 됐는지의 여부가 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배수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이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 단 몇 분이라도 조금씩 수위를 증가하는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경보 상황이 발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제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 한 3가지 정도를 앞으로도 좀 원인 규명과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조금 더 차분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리포트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데 불과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침수 직전에 차도를 빠져나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시 긴박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컴컴한 터널을 지나갑니다. 거의 다 나왔을 무렵 흙탕물이 보입니다. 흙탕물은 빠르게 불어납니다. 오르막길로 빠져나갈 땐 바퀴가 거의 잠깁니다. 곧 차량 절반이 물에 잠길 정도입니다. 제 속도도 낼 수 없습니다. 휘청거리기까지 합니다. 지하차도를 지나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1분이 채 안 되는 사이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저희가 어제 처음 출동한 대원들 진술하고 목격을 토대로 했을 경우에 해종에서 오송 방향 쪽으로다가 물이 급격하게 유입돼서 침투가 된 것으로 저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와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미호강이 있습니다. 강 주변 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많은 강물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지하차도 주변이 평평한 농지여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하차도 내부는 4차선 도로의 길이 약 475m로 가운데가 움푹 파였습니다. 많은 양의 물이 경사가 있는 지하차도로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침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연히 이제 운전자들 지하차도 익숙하겠지만요. 가운데로 물이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영상을 보면 물이 쏟아지는 속도가 그야말로 뭐 폭포수처럼 그냥 쏟아지는 것 같은데 단시 그 현장 상황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맨 저점부하고 그 위에 있는 유입부의 단차가 한 5m에서 한 7m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한 3만 톤의 물이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봐도 유속이 한 2m, 초속 2m가 훨씬 넘거든요. 아, 초속 2m 유속? 네, 초속 2m가 넘으면 사람이 실질적으로 강물을 건너가거나 그런 경우에 함부로 건너가거나 아니면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속도이고 그 부분이 직각 방향으로 앞으로 오면은 차량도 많은 그 여러 가지 저항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속도를 거의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정도의 상황과 저런 정도의 유입 속도와 저런 정도의 양이면 사람이 걸어서 나간다거나 차를 운전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까 미호강에서 인근 한 400에서 500m 정도 거리에 있는 미호강에서 그게 뭐 뚝이 무너지면서 또는 이게 물이 차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류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제 지하차도 쪽으로 내려온 건데 아까 뚝 문제를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뚝이 높아야 되는데 그게 뭐 교량 공사 때문에 임시 뚝이 거기 설치가 돼 있었고 이게 물을 막는 데 미흡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런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제 조사는 공식적으로 해봐야 되겠지만 미호강의 그때 최대의 수위가 8시대가 대홍수 심각 단계보다도 더 많은 한 8.3m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제방들을 살펴보면은 한 0.5m 정도의 여유고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게 미호천 상황인데요. 그 미호천 교에 있는데 그 상류에는 어딘가는 그거보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제방이 낮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통해서 유입이 될 수 있는데 그 상류에 있었던 교량 공사에서 제방에 임시 제방을 했던 부분은 아마도 그 상류에 있는 부분의 다른 제방의 일부보다도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사를 하면서 임시 제방을 통해서 제방 뚝을 만들 때 이 부분들이 충분하게 보강을 하지 않았던 상태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파괴가 되면서 급격한 물이 쏟아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뭐 현장에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임시로 뚝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보통 뭐 더 강한 뭐 흙이나 모래주머니나 이런 걸 촘촘하게 쌓아야 되는데 뭐 이게 약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일부 증언에 따르면 한 물이 차기 2시간 전쯤에 급히 보강 공사를 하는 걸 목격했다. 뭐 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제방보다도 더 낮은 제방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쪽을 통해서 물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설령 보강을 했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제방만큼 충분한 다짐과
재질을 같은 재료를 쓰는 정도였으면 모르지만 모래 재질을 썼다든지 아니면은 보강이 상태가 덜 됐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쉽게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충분한 여지로 예견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장석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임시로 쌓은 뚝이 과연 제대로 물을 막는 데 기능을 했겠느냐라는 게 현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진술입니다. 주민들의 진술과 함께 임시로 쌓은 뚝이 허술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혜진 기자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사고 1시간 전 공사 중인 미호천교 아래 포크레인 한 대가 흙을 쌓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기 위해 제방을 허문 자리, 장마 이후 임시로 만든 둑에 흙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둑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장비 한 대 가지고 이게 지금 공사가 되겠느냐, 방제가. 얼른 더 장비를 투입을 빨리 시켜서 얼른 막는 게 관건이다. 주민들이 나가보니 임시둑 사이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119까지 불러가지고 나는 좀 뭔가 강구 대책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119 대원분 와가지고 아유 우리들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전화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흙과 모래포대로 만든 임시둑 자체가 부실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포장도 하고 다 이렇게 튼튼하게 해놨었지. 없애고 그냥 대충 이렇게 비가 안 올 것 마냥 생각해서 한 거지. 높이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원래 제방 높이는 강 바닥 기준 11m 52cm. 임시둑은 그보다 1m 56cm가 낮습니다. 기존 제방 높이로는 쌓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 교각 밑으로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직전 미호천 수위는 10m에 다다랐습니다. 임시둑의 높이를 넘긴 겁니다. 최고 수위는 10m 9cm. 원래 제방이었다면 여유 있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조금 전 중대본에서 오전 6시 기준으로 피해 상황이 집계됐습니다. 이재승 기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피해 상황 집계된 것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전 6시 기준으로 현재 사망자는 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밤사이 오송 지하차도에서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이 되면서 어젯밤 36명에서 3명이 추가가 돼서 결국 사망자는 39명으로 나타났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세종에서 1명, 충북에서 15명, 충남에서 4명, 그리고 경북에서 19명입니다. 자, 이 밖에도 추가로 사망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직 실종자가 9명이 있기 때문에 실종자들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게 급선무겠고요. 또 실종자들 중에는 또 계속해서 추가로 사망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총 대피 현황을 살펴보면 6,200세대 정도가 현재 대피를 했고요. 이 중에서 10,000명 정도가 대피를 한 상황에서 미귀가한 경우도 3,000여 세대, 5,700명이 아직도 귀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재민 현황이 한 5,700명 정도는 대피소나 집이 아닌 곳에 머물고 있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 통제 상황도 잠깐 살펴보면 국립공원 같은 경우도 19개 공원 480개 탐방로가 현재 통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선로 운행도 일반 열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중지가 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사망자 39명으로 오전 6시 기준으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주 지하차도 관련해서 사망자는 12명, 그리고 지금 현재 배수율은 84%, 물이 한 84%가량은 빠져 있어서 조금 더 수색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석환 교수님과 조금 더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송읍 지하차도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번만 더 좀 질문을 더 드려보면요. 이게 조사는 더 진행돼 봐야겠지만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대피를 안 시켰느냐, 왜 통제를 안 했느냐가 가장 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홍수경보나 호우경보는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만하면 지하차도를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천의 범람이나 홍수주의보의 관리 주체는 홍수통제소라는 곳입니다. 즉 환경부 산하에 있는 금강홍수통제소였고요.
도로의 관리 주체는 지금 행정당국이 이 도나 시에 있는 그런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서로 적절한 협조와 유관기관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관리가 돼야 될 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행정당국에 있는 지자체나 이런 부분 도로관리 책임자에서 그 상황을 판단해서 통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이라든지 예. 하천 관리 구조물이라고 했다면 한 곳에서 같이 아마 관리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팔당 방류량에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 잠수교를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팔당 방류의 방류량을 기준으로 해서 잠실 인도교의 그 수위가 5.5m, 즉 관리 수위는 이제 6.2m 정도 되는데요. 네. 그 부분이 넘는 경우에는 이제 전면 통제를 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지금도 여기 여의도 상류의 인터체인지나 또 올림픽대로 같은 데 통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네, 어제 오후에도 통제가 됐었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이제 미호강에서의 홍수 예경보가 발령이 돼도 그 관리 주체는 지금 지자체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차량 통제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했지만 흥덕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뭐 확인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나 도로관리 주체가 판단과 주변의 어떤 유관기관과의 그 협조에 의해서 정확하게 좀 관리가 더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금강 홍수통제소 그리고 충청북도, 또 청주시, 경찰, 소방 너무 역할이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공백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현장 상황은 더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진단한 그 임시 제방만큼이나 허술했던 게 지자체의 대응인데 침수 4시간 전에 홍수 경보가 났고 2시간 전에는 제방이 넘칠 수 있다 이런 전화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사고 발생 하루 전 오후 들어 미호천 수위가 6.8m를 넘겼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이어진 폭우에 강물은 계속해서 불어났고 사고 당일 오전 4시 20분 이번에는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제방에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자체는 모니터링만 했습니다. 수위를 봐서 도저히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그때 통제가 하게 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도래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제방이 좀 붕괴되는 바람에 오전 6시 30분 미호천 수위는 9.2m까지 높아졌습니다. 제방의 한계인 계획 홍수위에 근접해 물이 넘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금강 홍수통제소는 관할구청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6시 34분에 저지대 지하구간 관리 잘하고 주민 통제한 후에 대피하거나 지자체 매뉴얼대로 좀 조치를 해달라. 사고 2시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호천교와 불과 400m 떨어진 지하차도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들은 그냥 진입했습니다. 내가 차 들어갈 때도 통제 안 했어. 내 하우스가 지금 물 넘친다고 해서 급하니까 빨리 걸리 가려고 했는데 딱 맥히니까 이거 돌려갖고 다른 데로 돌아서 왔지. 돌아 나온 사람들은 사고를 피했지만 차 15대가 갇혔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쏟아져 통제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방금 리포트에도 당시 운전하신 분이 목소리가 나왔지만 예. 본인이 알아서 돌아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정말로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자체는 뭘 했냐, 관계 당국을 뭘 했냐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게요. 사실은 이런 좀 큰 규모의 지하차도는 배수 시설이 자동으로 작동되게 돼 있다. 예. 그리고 펌프 설비가 돼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가 오면 다 빠져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번에는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강우가 한 50년 빈도 정도의 시간당 한 30mm 정도에 만약에 오게 됐으면 네. 정상적으로 아마 배수 펌프가 작동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자동으로 감지가 돼서 그 부분들에서 충분하게 배수가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같은 상황은 순식간에 약 3만 톤의 물이 하천의 범람으로 해서 하천의 제방의 유실로 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배수 용량을 초과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단
정상적인 부분으로 했다면 이 배수 펌프장에 있는 배전판이 잠기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분의 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배수 펌프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단 몇 분이라도 지연을 시킬 수 있었고 단 몇 분에 그 지연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인명이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부산 그 초량에서 그렇습니다. 지하차도에서 3명이 또 희생되는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시설을 많이 보강한다고 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자동 설비도 많이 갖춘다고 했지만 비가 왔다고 배전 시설에 물이 잠겨서 작동이 안 된다면 아직 이것도 추정입니다만 그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인가라는 지적이 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까지 충분하게 얘기를 못했었던 것 같고요. 설령 그런 부분들이 설계상에 그 부분에 위치가 됐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부분들을 좀 발견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지하차도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동 개폐 차수 벽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들의 물이 들어와서 유입되는 경우에 수위가 유지가 된다면 자동으로 기리빌 형태로 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하차도가 2019년에 아마 지어진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가장 최근에 지어진 부분이고 이미 자동 시설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서 올해 그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사고가 나서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근에 미호강 인근의 그 교량 공사 때문에 뭐 임시 뚝이 설치가 돼 있었고 그게 약해서 범람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또 주민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그 교량 공사가 너무 늦어졌다. 장마철 전에 마무리를 하든지 보강을 제대로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민원을 계속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교량 공사가 길어졌다. 이게 원인일 수 있다라는 이 현장의 목소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의 그 홍수에 대한 부분, 재난에 대한 그 예산이라든지 보강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조금씩 나누어져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공사가 굉장히 길어졌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홍수의 위험성이 있거나 과거에 재난이 피해가 났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속하고 집중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앞으로는 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계속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비를 완전히 다 막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못 막는다면 계속해서 대비책을 더 강하게 세워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승 기자, 지금 장마 계속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왜 이렇게 많은 비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린 겁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이유, 일단은 이번 비가 평년보다 내린 양이 많습니다. 과거 평년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 지금까지 내린 이 장맛비의 양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파란색이 평년 강수량이고 주황색이 올해 중부와 남부지방에 내린 장마 기간에 내린 강수량입니다. 중부지방이 490mm, 남부지방이 470mm 정도가 되는데 이미 평년 강수량보다 100mm가 넘게 내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비가 장마 기간 많이 내린 이유를 보면 우선은 정체전선이 있습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이 많이 정체전선과 합쳐지면서 그만큼 강수량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정체전선의 이동 경로가 굉장히 속도가 늦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데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에서 쭉 올라오다가 수도권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과정에서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많이 2번 이상 지나가게 됩니다. 또 이동 속도가 늦고 또 정체전선이 자주 지나가면서 남부지방에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는 엘니뇨의 발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엘니뇨라는 것이 결국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자체가 평년보다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 기준은 0.5도가 높으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도 1도가량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바다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 남쪽에서 뜨겁고 습한 공기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 곧바로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이대로라면 그럼 역대 강수량 기록을 뭐 갈아치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좀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2020년이죠. 역대 중부지방에서 54일이라는 최장기간 장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장맛비는 중부지방에 약 800mm가 넘게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그 기록을 깨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남부지방의 경우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남부지방에 470mm의 비가 내린 데다가 이 상황에서 100mm가량만 더 내리면 최근 10년간의 그 강수량을 볼 때 그 강수량을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부지방의 경우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장석환 교수님. 네. 예,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체의 연평균 강수량이 한 1,300mm 정도 됩니다. 1년에 오는 양이 한 1,300mm라고 본다면 그리고 장마 기간이 보통 한 달, 그러니까 한 30일에서 35일 정도 되는데 평균 장마 기간 동안에 오는 강수량이 한 400mm 정도 내외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금 중부지방에 왔던 강우가 적게는 400mm에서 한 800mm까지 왔다고 본다면 1년치에 한 40% 혹은 반 정도가 일주일 만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역대급의 그런 강우량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재승 기자.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비 피해 상황이 없도록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건데 충북 괴산댐의 예를 들어서요. 지금 물이 넘쳐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괴산댐이 80년에도 한 번 넘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비가 뭐 역대급으로 많이 와서 그런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이런 도로 침수 사고도 보면 배수로가 역대급 호우에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결국은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왔을 때 도심에 있는 그 침수 사고가 나느냐 안 나느냐 배수로가 그걸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 제방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앞으로 이제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시간당 강우량, 강수 자체는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제방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기준들이 이제 앞으로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게 잘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장석현 교수님, 지금 긴급 재난 문자로도 뭐 댐이 천이 넘칠 우려가 있어 범람 우려가 있어서 뭐 긴급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도 아까 뭐 그런 문자가 발송된 지역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댐이나 뭐 천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에게 물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렇게 거센 비가 내리면 범람한다는 거는 그냥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이걸 뭐 무조건 높이 쌓는 게 뭐 능사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이걸 대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비가 왔을 때는 그냥 계속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냥 이어지는 겁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괴산댐 말씀을 하셨는데 괴산댐은 어제 아침에 그 괴산댐을 보통 이제 댐은 수문을 통해서 방류를 하는데 괴산댐은 수문 위를 완전히 댐을 원류를 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괴산댐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우려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괴산댐이 굉장히 그 유역에 들어오는 유입량에 비해서 적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 댐입니다. 그리고 이 괴산댐은 홍수 조절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단순하게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한 댐이고 그래서 소속이 한수원 소속이고 수자원공사 소속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댐이었기 때문에 공법 자체가 괴산댐은 콘크리트 중력식이라고 그래서 콘크리트로 완전히 무게를 지탱하는 그런 댐이어서 조금은 원류를 해도 크게 댐이 붕괴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댐을 넘어야 된다 이런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단 모든 하천과 댐은 그 100년 빈도건 200년 빈도건 이 설계 기준에 의해서 맞춰져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여유를 갖고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도 좋다 이런 부분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경우죠. 물론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극한 강우나 이런 부분들이 설계 강우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강우가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그리고 지금 정도의 강우나 지금 정도의 어떤 강우 패턴을 가지고서는 충분하게 대비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따라서 대하천 같은 경우는 한 98% 이상 그 개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하천은 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넘는다면 그 부분은 정말 인재성에 가깝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 지방에 있는 지방하천, 중소하천 그리고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70%에서 80% 정도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더 훨씬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이 범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물 말고도요. 이번에 특히 장마철에 산사태 피해가 굉장히 커서 굉장히 심했습니다. 장마철에는 범람이나 침수가 다가 아니구나. 산사태도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깨닫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특히 경북 예천 지역 중심으로 산사태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예천 지역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주민들 인터뷰 들어보면 내가 60, 70년 동안 살면서 산사태가 날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 이런 말도 한 걸 제가 봤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몇 가지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호우가 집중된 지역이 경상북도, 그러니까 낙동강 상류 지역하고 네. 충청북도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 산지가 발달돼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지역이 4대 강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난 한 일주일간 지금 적게는 400mm에서 한 800mm 정도의 비가 왔기 때문에 산지에 이미 굉장히 많은 물을 머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 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토피가 굉장히 얕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 1m 내외 정도 되어 있는데 그 흙과 흙 입자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이미 물이 많이 차 있습니다. 물이 많이 차 있다고 하는 것은 물 무게가 그만큼 더해진다는 거 하나, 그리고 얇은 토피와 그 암반 사이에 수막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4, 5일 동안 비가 400mm 이상 왔다면 충분한 산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경우에 잠시 소강 상태가 되어 있다고 산사태가 나지 않는 법이 아니고 조그마한 외력의 힘이나 아니면 추가의 비가 왔을 때는 충분히 산사태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천 같은 부분들이 산사태 위험지도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많은 양의 비가 왔고 토양의 수분을 머금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곳 하나도 위험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지 산림청에서 지금까지 발표했던 산악 지역의 산사태 위험지도의 관리 지역이 아닌 곳에서 대부분 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들이 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이 산사태 위험 경보가 되어진 관리 지역보다는 최근에 개발돼서 절개지가 있다든지 또 그 부분들이 어떤 도로 공사가 있었다든지 해서 인위적으로 훼손된 부분이 일부라도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자기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어떤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하게 살펴서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당국의 이 취약 지역 지정이 말씀하신 그 인위적인 부분은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배려가 안 되어 있었죠. 보통 이제 산림 그 위험지도 이런 부분들이 경사 각도라든지 수종이라든지 강우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의해서 이루어졌지. 최근에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부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나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취약 지역 지정 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징후나 전조 증상 많이들 이제 알려졌지만 흔히 뭐 우웅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린다거나 그러면 좀 산사태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지역 주민분들이 앞으로도 지금 폭우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이러면 산사태가 날 것 같다, 대피해야 된다. 어떤 징후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됐거나 최근에 이제 산지에 가서 뭐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뭐 펜션을 짓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계곡에 가깝게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물길이 형성이 되는 데는 산사태가 유입되는 그 경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들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평소와 다르게 그 부분들에 있어서 물길이 내려오는 부분들 외에 다른 곳에서 물이 솟아오른다든지 그런 형상들이 있으면은 그 위에 있는 지반이 달라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적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뿌리채 뽑혀서 내려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산사태가 예방되어 있는 사방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가끔 체크를 해보셔서 그 사방댐이 막혀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황토물이 솟는다든지 물이 솟구치는 현상이 나타나든지 이런 것 외에도 다양한 어떤 형태들을 관심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기상 담당하는 이재승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사태 이야기를 이어갔기 때문에 현재 산사태 경보, 주의보 내려진 현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산사태 유기경보는 총 4단계가 되는데 심각 단계로 발령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심각 단계 내려진 곳을 보면 부산과 대구, 울산, 또 경남, 광주, 대전, 전남, 또 이 서울과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충남 뭐 대부분 내륙 지역으로 이 산사태 유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가 발령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장석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국 어디서 산사태가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집안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앞으로 비가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오느냐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앞으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이제 일단 정확한 그런 예보 강수량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과 내일은 주로 이 충청도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일단 내일까지 나와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가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곳으로 나와 있고 그 밖에 충청도와 남부지방 100에서 200mm를 보고 있는데 많은 곳은 250mm가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이 경기 남부 쪽과 강원도 남부 쪽으로 30에서 120mm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10에서 60mm인데 오늘 중으로 이 수도권 쪽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이고요. 또 모레 또 추가로 또 비가 내리기 때문에 뭐 내일까지 이 정도 내린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조금 그치는 모습을 보이다가 토요일부터 다시 정체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비를 뿌리겠습니다. 일단 주 중반까지는 긴장하고 비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오전 6시 기준으로 중대본 피해 현황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현재까지의 피해 현황을 보면 사망자가 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 1명, 충북 15명, 충남 4명, 경북에서 19명이 나타났고요. 실종은 9명입니다. 자, 그중에서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에 이 사망자는 12명으로 나타났고요. 차량 10여 대가 현재 침수돼 있다라고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재민 대피 현황도 한번 살펴보면 6,000세대 만여 명이 대피를 했다가 아직까지 귀가를 못한 세대가 3,000여 세대, 또 5,700여 명이 아직까지 귀가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 전문가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기상 담당 이재승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